형수님, 여기 서명 좀 하세요. 최진석이 A4 용지를 박선희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대형 장례식장 사무실 밖 복도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종이에 적힌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선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희가 고개를 들어 시동생을 바라봤어요. 옆에 서 있던 시누이 최미숙이 팔짱을 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수님도 알잖아요. 우리 오빠 재산은 원래 우리 가족 거예요. 3시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날은 남편 최진우의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선희는 상주석에 앉아 묵묵히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남편 회사 직원 20명 남짓이 차례로 절을 올렸어요. 대학 동창생들도 줄지어 찾아왔죠. 선희는 30년 동안 익숙해진 며느리의 자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조차 제대로 흘릴 틈이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조문객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빈소안은 고요했고 국화 향기만 가득했어요. 선희가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최진석이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잠깐만 나와 보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복도로 나온 선희는 불안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진석과 최미숙이 선희를 흡연실 근처로 데려갔어요. 사람 눈이 닿지 않는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간단해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최진석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미숙이 볼펜을 꺼내 선희 손에 쥐어줬어요. 형수님, 우리 오빠가 생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동생들한테 재산 물려준다고요. 선희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라는 제목 아래 빼곡한 글자들이 보였어요. 손이 저절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 들은 적 없어요. 선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형수님, 며느리 주제에 재산을 탐내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오빠 밥이나 차려주고 산 게 뭐가 대단하다고요? 최미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누군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야, 최미숙, 지금 뭐 하는 거야? 선희의 고등학교 동창 이혜진이었어요. 조문을 마치고 나가던 길에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상황이야, 선희야? 이혜진이 선희를 자기 뒤로 감쌌어요. 당신은 누군데 끼어들어요? 최진석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가족끼리 얘기하는 건데 나가보세요. 하지만 이혜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족? 장례식장에서 상속 포기 각서를 들이미는 게 가족이 할 짓이야? 목소리가 커지자 장례식장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손님들, 여기는 장례식장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검은 양복을 입은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했어요. 최진석이 혀를 찼습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하죠. 그는 최미숙의 팔을 잡아 끌며 복도 저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선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이혜진이 선희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 사람들 미쳤구나, 진짜. 선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빈소로 돌아온 선희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30년의 시집살이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차린 시부모님 수라상, 명절마다 준비한 음식들, 10년간의 간병 생활.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이제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초구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익숙한 동작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 마이너스 에러음이 울렸습니다. 선희는 다시 천천히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어떻게? 선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경비실 문을 두드렸어요. 경비원이 졸다가 깨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희가 사정을 설명했어요. 경비원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비상키로 겨우 집에 들어갔어요. 불을 켜자 익숙한 거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선희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부동산 등기권리증, 통장, 인감도장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선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희야, 무슨 일이야? 이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희는 비밀번호가 바뀐 일, 서류가 사라진 일을 털어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이혜진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장 내 집으로 와. 지금 혼자 있으면 안 돼.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가 내 집이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목소리에 처음으로 단호함이 실렸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 3일장을 마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선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본 광경이었습니다. 최진석, 최미숙, 그리고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 3명.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었어요. 오셨네요, 형수님. 최진석이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선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최미숙이 앞으로 나섰어요. 형수님, 이제 짐 싸서 나가셔야죠. 말투는 마치 당연한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가방을 꽉 움켜쥐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여긴 제 집이에요. 형수님 집이라고요? 최진석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 형 명의예요. 형수님 명의가 아니라고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변호사랑 이미 상의 다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선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배우자인 제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미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권리요? 형수님, 우리 오빠가 생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동생들한테 재산 다 물려주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선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최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인도 있어요. 친척들이 다 들었다고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작게 속삭였어요. 팀장님, 이거 가족 싸움 같은데 우리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이 든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들,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돈 드릴 테니까 그냥 하세요. 최진석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팀장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법적 문제 같은데 경찰 부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선희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사람들이 제 집에서 저를 쫓아내려고 해요. 최미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형수님이 지금 경찰을 불러요?
우리가 도둑이에요? 하지만 선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화기에 대고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20분 후 경찰차가 아파트 앞에 섰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상황을 물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시동생들이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해요. 나이든 경찰관이 최진석을 바라봤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진석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집은 제 형 명의예요. 형이 돌아가셨으니 상속인은 저희 동생들이죠. 그는 자신만만했어요. 형수는 며느리일 뿐이고요.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우자도 법정 상속인입니다. 오히려 우선순위가 높아요. 나이든 경찰관이 덧붙였어요. 이건 민사 문제라 저희가 강제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배우자분께서 거주할 권리는 있으세요. 최진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우린 어떡하라는 거예요? 경찰관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법원에 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하시든지 협의하셔야죠. 강제로 쫓아내실 수는 없습니다. 최미숙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말이 돼요? 며느리 주제에. 하지만 경찰관은 단호했습니다. 더 소란 피우시면 조치 취하겠습니다. 결국 최진석과 최미숙은 욕설을 퍼부으며 돌아섰어요. 좋아요, 형수님.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최진석이 손가락으로 선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매일 찾아올 거예요. 형수님이 나갈 때까지. 이삿짐 센터 직원들도 따라 내려갔어요.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경찰관들이 선희에게 말했어요. 힘내세요.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온 선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선희는 가슴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통증이 계속됐어요. 아파트 근처 내과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를 대고 진찰했어요. 스트레스성 협심증 증세가 보이네요. 처방전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심리적 부담이 크신 것 같은데요. 선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예진이었습니다. 선희야, 괜찮아? 이예진이 음식이 든 봉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을 것 같아서 국이랑 반찬 좀 가져왔어. 선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이예진이 명함을 꺼냈어요. 선희야, 이분한테 상담받아봐. 김태윤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진우 씨 대학 동창이야. 친한 친구였어. 변호사요? 선희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돈이 많이 들 텐데. 이예진이 선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받을 건 받아야지. 이예진이 돌아간 후 선희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을 한 권씩 꺼내 확인했어요. 책 사이에서 통장 사본 한 장이 나왔습니다. 선희는 더 꼼꼼히 뒤졌어요. 서랍장 맨 아래 오래된 앨범 뒤에서 또 다른 통장 사본이 나왔습니다. 침실 옷장을 뒤지자 부동산 등기권리증 사본도 발견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급하게 뒤지느라 놓친 것들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선희는 침대에 누웠어요. 찾아낸 서류들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선희는 김태윤 변호사의 명함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선희 씨, 법은 당신 편입니다. 김태윤 변호사가
책상 너머로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의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선희와 이혜진은 아침 일찍 택시를 타고 왔어요. 10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한 사무소였습니다. 유리문에 김태훈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선희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혜진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님과 약속하신 박선희 님이시죠?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안쪽 방에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선희 씨. 김태훈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어요. 짧게 깎은 머리에 정갈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이혜진 씨도 오셨네요. 오랜만이에요. 그는 두 사람을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자 김태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 형 장례식에 가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해외 출장 중이어서 돌아와서 소식 듣고 너무 놀랐어요. 선희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형이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김태훈이 책상 위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최진우와 김태훈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어요. 40년 우정이었죠. 형 결혼식 줄에도 제가 섰고요. 선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변호사님, 사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지난 3일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상속 포기 각서 요구, 비밀번호가 바뀐 집, 이삿짐 센터를 데려온 시댁 식구들. 김태훈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그가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찾으신 서류들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선희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통장 사본 2개, 부동산 등기권리증 사본 1개. 김태훈이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이것들을 찾으셨네요. 변호사님, 제가 정말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선희 씨는 배우자예요. 법정 상속인 1순위입니다. 그런데 시동생들이 남편이 구두로 약속했대요. 선희가 말했어요. 김태훈이 손을 저었습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유언장이 공증되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자녀가 없으신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1.5배 가중됩니다. 형제들과 나눈다 해도 최소 67.5% 이상은 선희 씨 몫이에요. 선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태훈이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정 법무사님,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왔어요. 고인이신 최진우 씨 명의의 모든 재산 조사를 시작해 주세요. 김태훈이 서류를 건네며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계좌 전부요. 가능한 한 빨리요. 법무사가 나가자 김태훈이 선희를 바라봤어요. 며칠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 혹시 시댁에서 연락 오면 받지 마세요. 그는 명함을 꺼내 선희에게 건넸습니다. 뭔가 있으면 저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이혜진이 끼어들었어요. 변호사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김태훈이 손을 저었습니다. 형이 돌아가시면서 제일 걱정한 게 선희 씨였어요.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김태훈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태훈 변호사님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최진석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김태훈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상대방이 말했어요.
박선혜 씨가 자발적으로 상속을 포기하시면 1억 원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김태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안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 통화는 녹음되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부당한 압박이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김태윤은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사흘 후였습니다. 김태윤이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희 씨,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재산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음 날 선희는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회의실에 김태훈과 법무사, 세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앉으세요. 김태윤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세무사가 보고서를 펼쳤어요. 고인의 총 재산은 부동산 14억, 금융자산 9억입니다. 선희가 숨을 멈췄어요. 총 23억 원이고 선희 씨의 법정 상속분은 15억 5천만 원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렇게 큰 금액인 줄 몰랐습니다. 법무사가 덧붙였어요. 다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당 오피스텔에 2억, 강남 상가에 4억의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법무사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어요. 실질 가치는 대출을 빼야 해요. 김태윤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강남 상가의 연대보증인이 최진석 씨라는 점입니다. 그는 서류를 가리켰어요. 채무도 상속되니까 시댁에서 이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선희는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는 김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초 아파트와 현금 자산을 가져가시는 게 유리해요. 빚 있는 부동산은 시댁에 넘기는 거죠. 선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겠습니다. 김태윤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서는 선희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이혜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혜진아, 희망이 보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김태윤이 법원 결정문을 선희에게 건넸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지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태윤은 동시에 선희의 거주권 보호를 위한 가처분도 신청했어요. 법원은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시댁 식구들이 선희 씨를 집에서 쫓아낼 수 없어요. 김태윤이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선희는 서류를 꼭 쥐었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김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명령이에요.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날 오후 최진석에게 법원 결정문이 송달됐어요. 그는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못 들어간다고? 옆에 있던 최미숙도 화를 냈어요. 형수가 변호사까지 끼고 이러는 거야? 최진석은 급히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뒤집을 수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처분은 긴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결정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해요. 최진석은 이를 갈았어요. 좋아요. 끝까지 가는 거죠.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형수가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만들 거예요. 사흘 후 최진석의 변호사가 반박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생전 최진우가 동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다는 진술서였습니다. 최진석의 친구 2명과 먼 친척 1명의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증은 되지 않은 사문서였습니다. 김태윤은 그 자료를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이건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는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8시 그녀는 선희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댔어요. 박선희, 문 열어. 나와. 선희는 현관 인터폰 화면을 통해 밖을 봤습니다. 최미숙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선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형수, 우리 오빠 재산 가로채려고 작정했지? 최미숙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밥이나 해주고 산 주제에 뭐가 대단하다고. 욕설이 쏟아져 나왔어요.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밤인데요. 하지만 최미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112에 신고했어요. 10분 후 경찰차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어요. 최미숙은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경찰관이 최미숙을 제지했어요. 하지만 최미숙은 경찰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재산 가로채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지금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같이 가시죠.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최미숙은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끌려갔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선희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옆집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선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해요. 시댁과 상속 문제로. 아, 그러시구나. 남자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내세요. 당당하게 받으실 거 받으세요. 선희는 고맙다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했어요. 최미숙의 욕설과 난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즉시 영상을 김태윤에게 전송했어요. 이것도 증거가 되겠네요. 김태윤의 답장이 왔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첫 번째 신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2주 후 서울가정법원 417호 법정이었어요. 선희는 달력에 날짜를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 사이 김태윤은 선희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모았어요. 시부모 간병 기록, 병원 영수증, 장례식 자료들, 이웃 주민들의 진술서도 받았습니다. 선희 씨가 30년간 헌신적으로 시댁을 돌보셨다는 증거예요. 재판 전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시댁 식구들과 법정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떨렸지만 동시에 각오도 됐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 입는 옷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64세 여자의 얼굴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예진이었습니다. 선희야, 화이팅.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예진의 목소리가 힘이 됐어요. 끝나고 연락해. 저녁 같이 먹자. 선희가 작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했어요. 김태윤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법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최진석과 최미숙이 보였어요. 그들의 변호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최미숙이 선희를 보고 눈을 흘겼어요. 선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417호 법정입니다. 김태윤이 법정 문을 열었어요. 선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장 책상 앞에 앉았어요.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어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는 문이 열렸어요. 모두 기립.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장이 검은 법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재판장이 자리에 앉자 모두 따라 앉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선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최진석의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측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법정에 제출했어요. 고인께서는 생전에 여러 차례 동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진술서가 여기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김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 진술서는 공증되지 않은 사문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법정 안이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이 진술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공증되지 않은 구두 약속은 유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태윤이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어요. 재판장님, 청구인 측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는 차례로 서류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첫째, 시부모님 간병 기록입니다. 병원 영수증과 간병 일지가 제출됐어요. 박선희 씨는 10년간 시부모님을 간병했습니다. 김태윤이 설명했습니다. 둘째, 장례식 관련 자료입니다. 두 분 모두 박선희 씨가 상주로서 치렀습니다. 사진 자료들이 제출됐어요. 셋째, 이웃 주민들의 진술서입니다. 김태윤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20년 거주한 주민 5분의 증언입니다. 박선혜 씨가 30년간 헌신적으로 시댁을 돌봤다는 내용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들을 차례로 살펴봤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최진석의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형제간의 우애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고인과 동생들은 평생 우애 있게 지냈습니다.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재산의 일부라도 동생들에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재판장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는 명확합니다. 재판장이 차분히 말했어요. 배우자가 1순위이고 형제는 후순위입니다. 최진석의 변호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최미숙이 벌떡 일어섰어요. 이게 말이 돼요? 며느리가 다 가져간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오빠 재산인데. 피청구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판장이 눈을 들어 최미숙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최미숙은 앉지 않았습니다. 30년 밥이나 해준 게 뭐가 대단하다고요. 피청구인, 발언을 중지하고 착석하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법정 직원이 최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재산 가로채는 거예요. 퇴정 명령을 내립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쳤어요. 쾅!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법정 모독죄로 추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 직원 2명이 최미숙을 부축해 밖으로 데려갔어요. 최미숙은 나가면서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신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다음 기일은 2주 후입니다. 첫 번째 재판이 끝났습니다. 2주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이번엔 최미숙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진석과 그의 변호사만 참석했어요. 분위기가 처음보다는 차분했습니다. 김태윤이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중요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그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고인 명의의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분당 오피스텔의 2억, 강남 상가의 4억입니다. 김태윤이 서류를 가리켰어요. 실질 재산은 대출을 제외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옆에 앉은 변호사를 급히 쳐다봤습니다.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최진석이 변호사에게 속삭였어요. 대출이 6억이나 된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받아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의뢰인께서 말씀 안 하셨잖아요. 변호사가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김태윤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순수 재산 가치로 계산하면 부동산은 8억, 금융자산 9억입니다. 그는 계산서를 제출했어요. 총 17억이 실질 상속 재산입니다. 최진석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23억이라고 생각했던 재산이 17억으로 줄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 중에서도 배우자인 선희가 대부분을 가져간다는 것이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양측에 조정을 권고합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한 개월의 조정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합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망치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온 김태윤이 선희에게 말했어요. 조정에 응하실 생각 있으세요? 선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법대로 받고 싶어요. 조정 기간 동안 최진석의 변호사가 김태윤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어요. 합의금 2억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김태윤은 거절했습니다. 법정 상속분을 원합니다. 한 달 후 조정이 결렬됐어요. 최진석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푼도 양보할 수 없어요. 그는 법원 복도에서 소리쳤습니다. 마지막 재판 날이 왔어요. 세 번째 법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법정 안이 숨죽였습니다. 청구인 박선희에게 서초구 아파트, 예금 8억 원, 주식 자산 1억 원을 배분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피청구인들에게는 분당 오피스텔과 강남 상가를 배분한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태윤이 선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겼습니다. 최진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항소할 겁니다. 그는 소리치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복도에서 변호사가 최진석을 불렀습니다. 최진석 씨, 항소해도 승산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판결은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최진석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선희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8억 원이 이체 완료됐습니다. 은행 직원이 통장을 선희에게 건넸어요. 판결 확정 2주 후였습니다. 선희는 통장을 받아들고
숫자를 확인했어요. 김태윤이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희 씨. 두 사람은 은행을 나섰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같은 시각 최진석은 등기소에 있었어요. 분당 오피스텔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중이었습니다. 등기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등기권리증을 건넸어요. 최진석은 기뻐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내 거야. 그는 휴대폰으로 부동산 앱을 켰어요. 오피스텔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진석이 받았어요. 최진석 고객님이십니까? 국민은행입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당 오피스텔 담보대출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최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채무자이신 최진우 씨께서 사망하셨고 상속인이신 고객님께 채무가 승계됩니다. 은행 직원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원금 2억 원을 즉시 상환하시거나 매달 이자 120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진석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이 대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모르셨나 보네요. 직원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최진석은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3억짜리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억 가치밖에 안 됐던 거예요. 주먹으로 땅바닥을 쳤습니다. 최미숙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강남 상가 등기를 받고 기뻐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최미숙 사장님, 상가 임차인이 3개월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요. 뭐라고요? 최미숙이 소리쳤어요. 매달 200만 원씩 600만 원이 밀려 있습니다. 중개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미숙은 급히 상가로 달려갔어요. 1층에 있는 작은 음식점이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유리창에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관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건물주님, 연락 기다렸습니다. 관리업체 직원이 말했어요.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누수가 심합니다. 수리비가 최소 5천만 원 필요해요. 최미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열어봤어요. 계좌 잔고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최미숙 고객님, 담보대출 4억 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체 이자 3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납부하시거나 매달 이자 220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최미숙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그런 돈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직원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환이 안 되시면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흘 후 최진석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어요. 이 오피스텔 팔 수 있을까요? 중개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대출이 2억이네요. 매매가 3억이면 중개 수수료 빼고 실제 받으실 금액은 9천만 원 정도예요. 그것밖에 안 돼요? 최진석이 소리쳤어요.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시세가 안 좋아서 3억도 받기 힘들 겁니다. 최진석은 길거리를 헤매며 걸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번의 신호음 끝에 선희가 받았습니다. 형수님, 저예요. 최진석의 목소리였어요. 우리가 실수했어요. 다시 재산을 나눠요. 선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선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법원에서 이미 확정됐어요. 최진석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시동생, 법대로 받은 거예요. 선희가 말을 끊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진석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최미숙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오빠 재산 가로챈 며느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선의를 비난하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분노를 담아 욕설도 섞어 썼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예상과 달랐어요. 배우자가 상속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30년 시집살이 했으면 받을 자격 있죠. 동생들이 오히려 욕심이네요. 지인들도 최미숙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미숙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고등학교 동창이 댓글을 달았어요. 형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최미숙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글을 삭제하고 핸드폰을 집어던졌습니다. 소파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최진석은 오피스텔을 금매로 내놨습니다. 2억 7천에 거래가 성사됐어요. 대출 2억을 갚고 나니 손에 쥔 돈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다야. 최진석이 통장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어요. 23억 상속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받은 건 7천만 원. 꿈만 같았습니다. 최미숙은 더 비참했어요. 매달 이자 220만 원을 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상가를 은행에 넘기기로 했어요. 대신 나머지 빚은 탕감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은행 직원과 서류에 서명하며 최미숙은 울었어요. 형수만 좋은 일 시켰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자신이 한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최진석과 최미숙이 만났어요. 싸구려 술집이었습니다. 둘 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최진석이 중얼거렸어요. 최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비울 뿐이었어요. 형수를 너무 무시했나 봐. 최진석이 다시 말했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최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술만 마셨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날 밤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최진석과 최미숙의 번호를 찾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제 그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선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습니다. 상속 분쟁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선희는 서초 아파트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남편의 서재 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옷장을 열자 남편의 양복들이 보였어요. 검은색, 회색, 남색. 선희는 옷을 하나씩 꺼내 상자에 담았습니다.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다가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어요. 노란색으로 바랜 봉투였습니다. 선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선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 나왔어요. 1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야, 항상 미안해.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생들 때문에 당신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어. 형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 선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30년 동안 고생만 시켰지.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나보다 오래 살아서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편지지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선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남편도 힘들었구나. 가족 사이에서 갈등했던 거구나.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영숙이었어요. 남편 회사의 전 격리부장이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오영숙이 공손히 인사했어요.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오영숙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사실 사장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부탁이요?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쯤이었어요. 오영숙이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사모님 명의로 정기예금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선희의 눈이 커졌어요. 1억 원이었습니다. 오영숙이 봉투를 선희 쪽으로 밀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특히 가족들한테는요.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통장이 나왔어요. 박선희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 당신만을 위한 돈. 사랑의 마이너스 진우. 선희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오영숙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사장님이 사모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그분이 맨날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오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희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좋은 사람이야. 너무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선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오영숙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사모님, 이제 행복하세요. 그게 사장님이 바라시던 거예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통장을 보고 또 봤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생각했구나. 전혀 아니었던 건 아니구나.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선희는 김태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근처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김태윤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며 선희가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했어요. 김태윤이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선희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김태윤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선희 씨, 사실 진우 형이 생전에 제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선희가 김태윤을 바라봤어요. 형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김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먼저 가면 선희를 부탁한다고요. 동생들 때문에 선희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김태윤이 물잔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 친구와의 약속을 지킨 것뿐입니다. 선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이 그런 말을 했었군요. 선희가 휴지로 눈가를 닦았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김태윤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김태윤이 말했어요. 그게 형이 바라던 거예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선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천천히 내려봤어요. 최진석, 최미숙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어요. 차단하시겠습니까? 선희는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습니다. 최진석, 차단 완료. 다음은 최미숙이었어요. 역시 차단했습니다. 시댁 친척들 번호도 모두 지웠어요. 연락처가 깨끗해졌습니다. 신우이 친구, 시동생 아내. 3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두 삭제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번호를 봤어요.
선희는 한참을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최진우. 지울 수 없었어요.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자신을 사랑했으니까, 서툴렀지만 노력했으니까. 선희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30년의 시집살이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에요. 선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웠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거울 앞에 섰어요. 64세 여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있고 흰머리가 섞였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어요. 선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선희, 이제 시작이야.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냈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 펜을 들었어요. 1. 여행 가기. 2. 새로운 취미 찾기.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어요. 3. 봉사활동하기. 목록이 늘어났습니다. 4. 친구들과 자주 만나기. 선희는 계속 썼어요. 5. 나를 위해 살기. 마지막 문장을 쓰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어요.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기대가 됐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희는 그렇게 잠들었어요. 탑승권 보여주세요. 공항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선희는 핸드백에서 탑승권을 꺼냈습니다. 파리행 비행기 1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인천공항 3층 출국장이었습니다. 상속 분쟁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선희의 모습은 1년 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가 산뜻했어요.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었어요. 밝은 색상의 스카프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64세 여성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활기차 보였어요. 캐리어를 끌고 걷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선희야, 여기. 이혜진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그녀도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 두 사람은 공항 카페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보였습니다. 선희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이혜진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2주 동안 실컷 놀자. 이혜진의 얼굴에 흥분이 가득했어요. 선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지? 이혜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때 넌 정말 힘들어 보였어.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상속 재산으로 선희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목요일엔 서예 학원에 다녔습니다. 금요일은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었어요. 토요일엔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태윤 변호사였어요. 선희는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선희 씨,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시면 제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하실 생각 없으신지요? 농담입니다. 히읗히읗. 선희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혜진이 물었습니다. 뭔데? 김 변호사님이 아르바이트 제안하셨대. 선희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이혜진도 웃었습니다. 그분 참 좋은 분이야. 선희는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생각해 볼게요. 진짜로요. 사실 봉사활동 말고
뭔가 더 해보고 싶었어요. 법률사무소 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탑승 시작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두 사람은 커피잔을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게이트로 향했어요. 여권 검사를 받고 탑승구로 들어갔어요.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대한항공 파리행 직항편이었어요. 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좌석은 창가였어요. 선희가 좋아하는 자리였습니다. 짐을 선반에 올리고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로 천천히 나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비행기가 땅에서 떠올랐어요. 선희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건물들이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안녕, 서울. 선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혜진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선희가 미소 지었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자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파리에 도착했어요. 샤를 드골 공항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밖으로 나왔어요. 파리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에펠탑으로 향했습니다. 철탑이 눈앞에 우뚝 섰어요. 선희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사진 찍자. 이혜진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선희가 말했습니다. 나 혼자 찍고 싶어. 이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혼자?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셀카로. 처음이었어요. 선희는 평생 사진을 잘 안 찍었습니다. 늘 뒤에 서 있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위해 카메라를 들었죠. 이제는 달랐어요. 선희는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64세, 파리에서의 첫날,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댓글이 금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멋지세요. 행복해 보여요. 오랜 친구들의 댓글이 보였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선희 씨, 부러워요. 저도 가고 싶어요. 선희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파리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바르셀로나로 이동했어요. 매일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풍경, 친절한 사람들. 바르셀로나의 한 카페에 앉았어요. 여행 마지막 날 오후였습니다. 선희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썼습니다. 1. 김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일해보기. 펜이 움직였어요. 2. 스페인어 배우기 다시 오고 싶어서. 선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3. 매년 한 번씩 해외여행. 목록이 늘어났어요. 4.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5. 나답게 살기. 선희는 노트를 덮었어요. 창밖으로 바르셀로나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걷고 있었어요.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선희는 다시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자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풍경이었어요.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4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삶은 이제 시작이야. 30년은 남의 며느리로 살았어요. 이제는 박선희로 살 거예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박선희.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후회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대만 가득했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졌어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선희는 안전벨트를 확인했어요.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착륙이었어요.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희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이혜진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줄게. 택시 안에서 선희는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서울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새롭게 보였어요. 2주 만에 본 풍경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었지만 선희는 인사했어요.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안했어요. 이곳이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핸드폰을 켰어요. 쌓인 문자들이 보였습니다. 친구들, 봉사 모임, 서예 선생님, 모두 잘 다녀왔냐고 물었어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곧 봐요. 선희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4세, 새로운 인생. 늦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딱 좋은 때였습니다.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무엇보다 자유가 있었어요.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선희, 잘 살아봐.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선희는 날고 있었어요. 하늘 높이, 구름 위로.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선희는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도 시작됐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64세 박선희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자신에게 인사했어요.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친구를 만날까? 산책을 갈까?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찾아볼까? 선택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선희는 밝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화장을 가볍게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세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64세 박선희의 새로운 시작.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주인공으로서의 삶. 그렇게 선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어요.